자, 그러면은 이제 제 6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3일 패션의 이제 마지막 장이 제 6장이 되겠는데, 여러분 259페이지 내용인데요. 회계 프로그램 운영하기와 그 다음에 회계 정보 분석, 요 두 가지 내용인데, 회계 프로그램 이용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을 쭉 이용해 왔기 때문에 장부를 쭉 한번 소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나머지는 다 보조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장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를 주요부라고 하는데, 주요부는 무슨 장부냐 하면은 분계한 내용을 기록하는 분계장, 그 다음에 총개념원장, 이 두 개가 모든 장부의 기본이 됩니다. 그런 장부를 회계에서 주요부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보조부다, 이런 얘기고요. 전표는 인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표 입력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눌러서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출력 메뉴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표 입력 화면에서도 바로 위에서 출력이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이다 그러면은 1월 거를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요걸 인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체크한 다음에 이 전표를 체크한 다음에 저 위에서 인쇄 버튼 누르면요, 우리가 인쇄하는 양식은 이런 양식으로, 제가 지금 출금 전표를 인쇄한다고 했기 때문에 1월 11일 거 출금 전표가, 과거에 종이로 된 출금 전표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쇄해서 쓸 때는 출금 전표는 파란색 잉크로 인쇄가 되고, 그 다음에 입금 전표는 빨간색 잉크로 인쇄를 했고요. 그리고 차변 대변 기록되어 있는 대체 전표는 검은색 잉크로 인쇄를 했었습니다. 전사나 이전에 종이로 이제 수기로 장부를 기록할 때 그랬어요. 그 양식 그대로 전산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입금 전표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여기 1월 13일 입금 전표 외상 매출금에서 220만원 입금 받은 거, 이걸 체크하고 여기 위에 있는 인쇄 단추를 눌러 보시게 되면은, 여긴 컬러가 지원이 안 되는군요. 오늘 원래 여기가 전부 검은색으로만 보이는데, 입금 전표는 빨간색 잉크로 이제 인쇄가 되었다. 뭐 잉크색 뭐 이런 거는 지금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인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평가시험, NCS 평가시험에 전표 관리 때는 제가 몇 가지 전표 인쇄해서 제출해 주세요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인쇄를 하시면, 이렇게 인쇄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빈 거 요거 밑에 있는 빈 거를 인쇄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인쇄 범위에서 응? 바로 아래. 지금 위에. 아래. 이거요. 빈 양식, 여기 이 메뉴가 있군요. 여러분 이제 위에 거 밑에 빈 양식이 있잖아요. 빈 양식을 빼고 인쇄할 때, 뭐 빈 양식까지 인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인쇄하실 때는 여러분 빈 양식 빼고 한번 인쇄해 보세요. 여기 순백지 A4 세로 빈 양식
인쇄 하나, 그러면 위에 것만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표, 제가 이제 출금 전표 하나, 입금 전표 하나, 대체 전표 하나, 여러분 그 작성하는 문제를 제가 냈어요. 그리고 인쇄해서 제출하세요 하면은 지금 방법대로 그 인쇄하고자 하는 전표 앞에 체크하신 다음에 저 위에 인쇄 버튼 이거 눌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인쇄 기능이 지원된다. 그 다음에 분계장 들어가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면 분계장 자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우리가 이제 장부를 조회할 때 총계정 원장 장부 많이 조회하고 있으니까요.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풀 때 여기 있는 장부들 많이 조회를 해볼 거예요. 또 총계정 원장의 기초가 되는 계정별 원장, 그리고 거래처별로 잔액을 확인해보는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매입 매출의 유형별로 조회해 볼 수 있는 매입 매출장, 이런 장부들이 같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부들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지는 않죠. 자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 일일자금 명세서, 그 다음에 받으러움 현황, 지급의무 현황, 예적금 현황,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조회해봤던 많은 장부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더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수행 1번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장부 검색에서 수행 1번은 당기 중 외상 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인가? 총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라.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찾으면 돼요. 총계정 원장에 가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총계정 원장이 이 자리에 있죠.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총계정 원장.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계정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조회하신 다음에 이 왼쪽에 지금 코드 순으로 말이죠. 왼쪽에 보시면 코드 순으로 현금부터 자산부채 자본이 쭉 보이고 그 다음에 수익비용 이렇게 쭉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여기에 있네요. 자, 여기 251번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오른쪽에 외상 매입금 월별 거래 내역이 월별로 쭉 보이죠. 자, 외상 매입금의 차변과 대변을 여러분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다. 그러면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는 것이고 대변에서 증가하는 것이다. 거래의 판료소 여러분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래의 판료소를 모르면 장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수행 1번에서 질문은 뭐냐면 상환액은 총 얼마냐? 자, 외상 매입금을 상환했다는 말이에요.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갚으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죠. 그래서 질문이 감소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합계,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는 6월 달에 한 번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합계가 1,000만 원.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수행 2번을 또 해볼까요? 수행 2번에서는 무슨 질문을 했느냐? 이기 애정의 신용카드 과세로 발생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는 얼마냐? 매입 매출장에서 조회하라. 매입 매출장이 유형별로 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입 매출장 한번 찾아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있죠. 총계정 원장 밑에 매입 매출장 클릭하시고 2기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2기라 그러면 7월부터 12월을 2기라고 하는데 예정이라는 것은 그 앞에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7 엔터 9 엔터. 그죠? 자, 구분해서 매출이냐 매입이냐를 구분해 줍니다.
자, 여기서는 신용카드로 발생된 매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출 클릭하시고, 과세 유형에서는 카드 과세를 선택해야죠. 신용카드 과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카과라고 하죠. 카과. 17번에 있죠. 카과 유형 여러분 입력했던 거 기억나죠? 17번. 그리고 금액에서는 전체에서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7월부터 9월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3개월을 분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한 건밖에 없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이게 두세 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계를 봐야 되니까 여기서 합계를 볼 때 분기를 보셔라. 분기. 내가 여기다 입력한 것이 3개월이면 분기 누계를 보셔야 돼. 분기. 그래서 건수는 한 건, 공급 대가는 165000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급 대가라는 말은 합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공급 대가는 합계를 말하는 것이고, 공급 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 표준이 공급 가액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우리 세법에서 그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세금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가세는 과세 표준의 10%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과세 표준이다. 공급대가는 세액을 포함한 합계를 공급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옆에 있는 풀이하고 정답이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62페이지에 회계 정보 분석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면서 몇 가지 분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자, 회계정보 분석이란 무엇이냐? 회계정보 분석은 기업이 공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회계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정보 분석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과 채권자의 신용 의사결정에 또는 수익 위험이나 수익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회계정보 이용자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자라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을 분석해 봐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채권자라면 채권자 입장에서 그 회사의 회계정보를 분석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분석이 된 것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해석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지금 이 표에 있는 지표는 재무상태표를 이용한 지표예요.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그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그 회사의 재산에는 즉 자산이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부채와 자본.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두 가지가 이제 바로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자기자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 회사냐, 이걸 보는 겁니다. 안전성. 그 다음에 그 위에 두 개는요, 자산만을 비교한 건데, 자산에는 유동자산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비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만 가지고 분석을 해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로. 이 두 가지는 그 회사의 현금 지급 능력을 말해 주는 거예요. 지급 능력. 이 회사가 지금 지급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10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이, 당좌비율은 꼭 100%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자, 유동비율 한번 볼까요? 유동비율이 공식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이제 이 공식을 보고 계산할 줄을 알아야 하거든요.
시험에서는 공식을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공식을 보여줍니다. 시험지에. 그러면 계산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계산기나 또는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텐데, 저 유동 비율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유동 자산을 먼저 입력한 다음에 나누기 유동 부채. 아시겠죠? 분자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분모입니다. 그러고 나서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뭘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동자산이 뭐죠? 1년 내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들이 유동자산이에요. 자, 유동자산 안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게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거 다 유동자산이에요. 찾기만 하면 현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이거 유동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외상이니까 거래처에 전화해서 우리 외상, 뭐 외상이라고 해서 뭐 2년 후에 주겠다 이런 건 외상이 아니죠. 거의 떼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외상매출금 하면은 6개월 이내에 거의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바드러움도 장기 바드러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어음이라는 게 언제 지급하겠다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 회사 상품을 사가면서 2년 후에 지급하겠다고 어음을 써주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자라면 그 사람하고 거래하겠습니까? 상품 내금을 2년 후에 갚겠다고 어음을 발행해 준다. 그러면 거래 안 하겠습니다. 하겠죠? 어음을 발행해 주더라도 길어야 6개월. 그렇죠? 짧게는 한두 달 내에 갚겠다고 해야 그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바드러움이나 외상매출금을 유동 자산으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1년 내에는 다 회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유동 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가 되는 거. 그럼 밑에 분모에 있는 유동 부채는 뭐예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들이에요. 유동 부채가. 그러면 1년 내에 현금화되는 돈과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 나오는 거죠. 뭐 아주 괜찮은 기업이에요. 왜 괜찮은 기업이냐? 적어도 이번 회계년도에, 다음 회계년도에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일은 없는 겁니다. 영업을 잘하면 다 회전이 돼요. 돈이. 운전자금이라고 하죠. 매출해서 대금 회수하면은 갚아야 될 돈 갚고 또 기업의 급여 같은 거 운영자금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 비율이 만약에 100이 안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보나마나 내년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돈을 어디서 조달해야 되는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재무상태표의 이 지표는 결산 후에 나오잖아요. 결산 후에. 그러니까 1월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예측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유동성이 우리 회사가 나빠졌는데, 그러면 사장님이나 또 회사에 재무 담당하는 분들은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잘 세워둬야 될 것이다. 자, 당좌 비율은 보면요, 밑에 유동부채는 똑같습니다. 근데 위에가 당좌 자산이에요. 이 당좌 자산은 외상 매출금 바드러움을 뺀 자산이 당좌 자산이죠. 그러니까 당좌 자산은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좌 비율이 100%가 나온다. 그러면은 유동 지급 능력이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 지금 당장이라도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유동성이 뛰어난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유동 비율은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 능력이며 신용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비율로 높을수록 기업의 유동성이 크다.
좋은 거다. 재무 상태가 좋은 거다. 두 번째,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으로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아까 100%가 나온다 하면 즉시 채무를 1년치 채무를 다 갚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지급 능력은 누가 볼까요? 여기서 말하자면 채권자들. 이 우리 회사하고 외상거래를 하는 회사가 저 회사하고 외상거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작년 거나 재작년 거 1년치나 2년치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 보면 돼요. 이 회사가 그동안 최근 1, 2년 동안 지급 능력이 어땠는가. 역사가 증명해 주는. 1, 2년 동안 지급 능력이 이 재무상태표에서 안 좋으면 뭐 위험하죠. 좀 위험하니까 지급 능력 보고 판단하시고. 자, 지급 능력만 가지고 또 안전성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이건 능력이라면 지금 현재 당장의 능력이라면 이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의 위험성이나 안전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은 위험한 기업입니다. 네. 자, 계산 보세요. 아까 부채 비율 얘기 나왔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오해를 해요. 부채 나누기 자산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자산 총액의 부채가 몇 %냐 이게 부채 비율이라고 오해하는데 우리 회계에서 부채 비율은 그게 아닙니다. 대개 우리 개인들은 부채 비율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억의 재산이 있어요. 10억의 재산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나는 뭐 70%가 다 부채야. 그래서 나는 부채 비율이 70%야. 그러면 나는 빚이 7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업 우리 재무 분석에서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총 자산이 10억인데 그 중에 부채가 7억이고 내 자본은 3억이 있다. 10억 중에 이렇게 하면 곱하기 100을 해서 나의 부채 비율은 70%가 아니라 7억 나누기 3억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3%. 부채가 자본의 두 배를 조금 넘은 거예요. 3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채 비율 하면은 자기 자본의 몇 배냐 이걸 계산하는 거다. 자기 자본의 몇 배냐 하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 자,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자기 자본 비율은 위에가 자기 자본, 밑에는 자산 총계입니다. 이거는 자산의 자기 자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100%라는 말은 부채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건전성을 나타내죠. 재무 구조가 얼마나 건전하느냐. 100에 가까울수록 100%에 가까울수록 건전합니다. 100을 넘을 수는 없어요. 자기 자본 비율은 100%가 맥시멈이죠. 뭐 그런 아주 건전한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채무가 전혀 없는 회사도 있는데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신용카드라도 쓰고 있으니까 단기 채무가 조금씩은 있기 마련이죠. 자, 그 외에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판단하는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장치 산업에서는 이 총자산 회전율이 좀 떨어지지만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이런 IT 기업이나 이런 데는 비유동 자산이 거의 없어요. 뭐 투자 목적으로 해놓은 건 있을런지, 투자 자산이 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자산이라는 게 거의 다 인적 자원들이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발생시켜서 기업의 매출을 늘려나가는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최근에는 급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재벌 회사로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회사들의 자산 회전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제조업, 그런 산업화, 과거의 산업화 사회, 정보 산업이 아니라 그런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이런 기반이 있어야 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이 총자산 회전율이 좀 낮은 편이고, 업종에 따라서 이거는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험에서 우리가 대비할 때는요, 이 공식을 주기 때문에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손익계산서에서의 분석 지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바로 이익을, 성과, 이익 성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익률이에요.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을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발행한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것은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이것이 100%가 안 나오면은 우리가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부담이 안 되는, 즉 이익을 낼 수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이자 보상 비율이 100 이상이 돼야 돼요. 100 이상. 100 이상. 반드시 돼야 된다. 왜냐면은 영업이익보다는 이자 비용이 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영업의 비용. 그러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영업이익인데 이자 내고 나니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익이 안 나는 회사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는 이자 비용을 낼 이익도 발생을 못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자 비용도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는 은행 거래도 어려워집니다. 은행에서는 이자라도 제대로 내야 대출을 연장도 해주고 추가 대출도 생각해 보는데, 은행에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에게 돈을 더 빌려주는 은행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은 정리 대상 기업, 요새 말로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그래요. 이자 보상 비율이 100이 안 되는 기업을 이제 좀비 기업, 즉 정리 대상 기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수익성을 볼 때 최소한 이자 보상 비율은 되는지를 비교해 보면 그 회사의 이 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식을 다 주니까 이 공식으로 계산기를 정확히 이용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수행과제 한번 해봅시다. 자, 수행 1번을 보시면 전기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의 재무제표를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단기 거를 보면 그 옆에 전기가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게 더 편합니다. 전기의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유동 비율은 이렇게 시험에서는 유동 비율을 공식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공식을. 자,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재무상태표에서 이 시험 보실 때 아까 어제 제가 책상 위에 꺼낼 수 있는 것이 이거 계산기 있다는 말을 안 드렸네요. 이런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말고요. 일반 이런 계산기 시험 보실 때 꺼내놓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를 쓰셔도 되고, 프로그램, 이 회계 프로그램 안에 있는 계산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 안에 있는 계산기는 조금 연습을 해둬야 될 거예요. 평소에 안 쓰던 계산기니까. 자, 이걸로 한번 여기 더 좋은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를 한번 써봅시다. 자, 전기의 유동자산을 한번 찾아볼까요? 유동비율을 계산하려면 유동자산을 찾아야죠. 자, 전기에서 지금 재무상태표죠? 유동자산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유동자산 여기 있죠? 121370000입니다. 이 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까요? 예, 바로가기 메뉴 4개가 나오잖아요. 거기 네 번째 계산기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런 게 나와요. 예. 자, 첫 번째 줄로 올라가셔가지고 요 첫 번째 줄 마우스로 금액란에다가 여기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현재 금액 추가라는 이런 단추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 유동 자산이 여기에 입력돼요. 121370000.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게 빈 줄이 생기면은 빈 줄은 지워가면서 하면 돼요. 자, 왼쪽에 보면 라인 삭제라는 단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 쓰는 줄을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나누기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 자리를 여기 플러스라고 돼 있는 자리를 이걸 나누기로 바꾸려면 여기 부호가 있죠. 여기 부호 네 번째가 나누기입니다. F 여기 슬롯이 들어가 있죠.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여기에 나누기 요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뭐를 입력해야 돼요? 유동부채를 입력해야죠. 그러면 유동부채는 여기 스크롤 바를 끌고 아래로 내려가야 있겠죠. 부채로. 예, 유동부채 여기 보이네요. 마우스로 이 숫자 9466200이죠. 이거 클릭하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계산기에 있는 현재 금액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466200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부호를 이제 곱하기로 바꿔야 되잖아요.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곱하기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자, D 이걸 클릭하시면 예, 그리고 여기다 숫자를 100을 손으로 입력하면 돼요. 100 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럼 밑에 120이라는 결과값 나왔죠? 예, 8인가요? 128%. 표기 방법의 소수는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풀이에도 128% 나왔죠. 그래서 답은 128%다. 이것이 쓸만하겠다 싶으면 이 계산기 쓰시면 되고요. 아, 이게 좀 너무 답답한데?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종료 누르시고요. 다음에 수행 2번도 하겠습니다. 당기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를 조회해라. 예, 매출 총이익률 공식 시험에서는 알려줍니다.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가셔가지고 이거는 당기를 물어봤어요. 당기 여기죠. 자, 매출 총이익을 찾아요. 여기 있죠. 6705000이에요. 자, 이 숫자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4개가 나오는데 맨 밑에 계산기 클릭합니다. 네, 손익계산서에서는 클릭하면 금액이 자동 입력되더라고요. 재무상태표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손익계산서만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매출 총이익 입력됐으면 두 번째 줄에 요 더하기를 나누기로 바꿔야죠. 여기 F를 클릭하면 나누기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분모인 매출액을 입력해야죠. 자, 매출액 여기 있죠. 마우스로 여기 클릭합니다. 당기 거니까 당기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금액 추가 그러면 입력되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줄에 그 부호를 곱하기로 바꿔야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100 엔터. 네. 그러면 밑에 결과값이 60 나오죠. 네, 답이 60%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60%다. 만약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고 싶어요. 그럼 표기 방법을 여기 자릿수를 1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100에서 엔터 치면 그러면 60.6이다. 여기 자릿수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버리고 정수로 표시하는 것을 주로 내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수행 3번을 보면요. 당기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의 조회 발행 주식수는 10,000주다 이랬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은 단기 거를 구하든 전기 거를 구하든 계산기를 쓰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요. 주당 순이익 문제가 나오면 그냥 기능 모음 쓰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기능 모음이라는 메뉴를 가보면요. 그 메뉴 안에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안에 주당 손익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손익 계산서에서 단기 순이익, 단기께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거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전기 거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주식수 넣어주고 단기 거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주식수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단기 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주식수를 여기다가 단기에다가 만 넣어주면 되죠. 만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당이익 나옵니다. 4745. 474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하고 나면요. 손익계산서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단기 순이익 밑에 주당 순이익이 한 줄 더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다 이제 만을 아까 저는 이제 빠져나와 버렸는데 만으로 계산한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 놓잖아요. 확인 눌러 놓으면 밑에 주당 순이익이라는 항목이 하나 더 생겨요. 단기 순이익 아래에. 네. 그래서 회계정보 분석,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6페이지에 보시면 평가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네, 요거 한번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266페이지에 평가 문제 5문제 개별적으로 각자 해보시기 바래요.